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거리. 이 거리에 아주 오래된 제과점이 있다. 이 제과점은 무려 136년 전인 1869년부터 이곳에서 빵을 굽기 시작했다. 그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은 단팥빵이다. 단팥빵은 이 가게의 창업자가 1875년에 최초로 개발해낸 신상품이었다. 그는 서양인들이 먹는 빵을 일본에 보급하려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단팥을 빵 속에 넣어보았고 7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단팥빵을 탄생시켰다. 1日確か10万個作っていたと聞いております。で、下の床が昔はレンガ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で下駄を皆さん履いていらしてて、それで1年に一遍はそのレンガがすり減るので取り替えたという話を聞いております。 원래 빵을 먹지 않았던 일본인들은 단팥빵을 계기로 서양의 빵 맛에 익숙해졌고 더불어 서구화된 식생활도 일본의 것으로 정착해갔다. 단팥빵은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던 메이지 시대의 산물이다. 그때 일본은 마치 단팥빵을 만들어내듯 새로운 일본을 탄생시켰다.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냈던 메이지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옛 일본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관광도시다. 마쓰야마시는 얼마 전부터 약 50만 인구의 이 도시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메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현재 시청 건물 뒤편에서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짓고 있다. 2007년 봄 완공될 이 건물은 100년 전 메이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특히 소설 언덕 위의 구름 속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이다. 언덕 위의 구름은 일본의 국민 작가 시바 료타로의 작품이다. 1974년 처음 발간된 이래 지금까지 약 1,600만 부가 팔린 일본 최고의 스테디셀러다. 明治という時代、初めて日本人が国民という意識を持った、時代ですね。そして、近代化、日本の近代化に立ち向かう明治の人々、そしてその時代、そしてその世界はどうで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描いた作品なんですね。 시바 료타로는 러일 전쟁의 기억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언덕 위의 구름을 썼다. 소설은 68년 4월부터 4년에 걸쳐 산케이 신문에 연재됐다. 이 방대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은 세 사람의 주인공이다. 실존 인물로 러일 전쟁에 참전한 아키야마 요시후루, 아키야마 사네유키 형제와 시인 마사오카 시키가 그들이다. 마쓰야마시는 이들 주인공의 생가도 복원했다. 그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 메이지 시대를 되살려내고 있는 것은 오늘의 일본과 일본인들이 다시 한번 그때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올라가 보자는 취지에서다. その雲の先に何があるかっていうと司馬遼太郎は大変なものが待ってるっていうことを匂わせてるんですけど、そこはまあ別にしてね、とにかく坂の上に雲があってそれを目指して日本が上がっていった。上り詰めたところは日露戦争だった。そういうので今の生きてる時代と当時の時代と重ね合わせてね、ぱり明治の日本はすごかったなと思ったのが日本人の
読者の反応です。 마스야마 씨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이 사업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시민들은 기대 이상으로 호응해 주었고 시에서 발행한 마을 만들기 채권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総計12億というこの2年間で応募を、募集をいたしました。で、市民の方も一口が10万円から200万円までで、応募ができますが、いずれもですね約10倍、ですからこの2年間で120億近くのですね市民の方が、これに応募をしていただきまして、くしくも抽選で漏れた方、そういった方もですね来年はいつやるんだというふうなご要望もございますので、非常に、市民の方はですね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自分たちも積極的に参加をしたい。 마스야마 대신 한복판에는 메이지 시대에 운행하던 열차도 다니기 시작했다. 연간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이 마스야마를 찾는다. 사업의 총 경비 90억 엔 중 40%는 일본 정부가 지원한다. 이 모든 관심 속에서 일본의 한 도시에 100년 전 메이지가 부활하고 있다. 도쿄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 구리하마. 지난 7월 이곳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약 150년 전인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 마을에 최초로 상륙해 일본을 개항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다. 일본인들은 페리가 첫 발을 내딛는 이 마을에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これはやはり日本の長かった鎖国時代を幕開けの、いわゆる礎となった方ですので、やっぱり高く評価すると思いますね。そうですね。日本が明治時代にすごく発展するわけですけど、その最初の礎になったというか、徳川300年というか200何十年の歴史がそこで閉じるわけですからね。それでやはり民主主義を目指して進んでいるわけですね。封建時代がもう終わったというか、そういう時代ですよね。 일본인들은 당시 일본이 개항으로 서양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의 페리 제독을 일본 근대화의 은인으로 여긴다. (1854년) 페리는 대포로 무장한 7척의 군함들을 이끌고 일본 해안에 나타났다. 이 군함들은 표면을 검게 칠해 흑선으로 불렸다. 일본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서양인과 흑선을 보며 공포에 떨었다. 페리는 시모다 마을에 도착해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막부와 교섭을 벌였다. 시모다에 있는 류센지. 이 절은 당시 페리가 막부를 만났던 장소다. 현재 일본의 중요한 국가 사찰로 보존되고 있다. 절 곳곳에 개국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페리가 막부를 만나 조약을 체결할 당시의 그림이다. ここのお寺の名前がですね、実は別名が開国殿と呼ばれています。開国、国を開く殿、つまりお堂ということですね。ここから国が開かれたということでその名前が付けられたんです。で、ここで日米和親条約が完結します。
まず横浜で和親条約が結ばれるんですが、細かい内容があまり決められてなかったんですね。そこで細かい内容をこのお寺に来て、このお寺の中でペリーと幕府側の両者で話を進めて、ようやく和親条約が終わったということです。 당시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 막부는 16세기 이후 250년 동안 서양의 문을 닫아 걸고 쇄국 정책을 고집했다. 통제된 일본 사회에 페리의 출현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서양에 대한 불안과 공포, 추측과 호기심으로 페리의 얼굴을 그렸다. 実際ペリーの顔を見たことのある人は少ないと思います。ただ日本中にペリーというアメリカの偉い人が来たということで、それが全国に噂が広がるんです。ただ実際の顔を見たことがないものですから、噂話とか、想像で描くといろんな絵が後ろにあるようないろんな絵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ただこれは下田とか横浜だけではなくて、京都大阪を含めてですね、全国的にこういう絵が出回ったようです。 2004년 시모다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은 지 15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곳에서 미일 관계의 불씨가 점화된 것을 축하하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다짐한다. 1854年の日米和親条約調印から150周年にあたるこの年は、日米両国の強い関係を祝う時である。1853年にマシュー・ペリー提督は、偉大な我々二国間に通商関係を樹立するため日本に向けて出港した。今日、日米両国は揺るぎない関係とパートナーシップを確立し、平和と繁栄を促進している。アメリカは深く永続的な友好に対し、日本国民に感謝するものである。アメリカ合衆国大統領ジョージ・ブッシュ。 개항 4년 후인 1858년, 일본은 미국에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맺었다. 그것은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어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今言ったように1858年からあとは朝廷中心に日本が外国に対抗する強い国を作んなきゃいかんということで国内の合意が出てきました。それが日本史でいう尊王攘夷とか攘夷主義という、ヨーロッパ的な歴史学の概念だとナショナリズムの日本的な表れだと私は思ってるんですが、このような動きで非常に強い国内の反発力が出てくる。 사무라이들은 불평등 조약 때문에 일본이 서양의 식민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양 오랑캐들과 싸우고 서양을 불러들인 무능한 막부 정권을 몰아냈다. They had tremendous, I think, frustration that the existing leaders, the shogun, the daimyo, were weak and were not defending Japan against the outside world, especially against the West, but also were not enacting policies that were helpful to ordinary people, and they felt that they, as samurai, should be given more of a role. 일본인들에게 메이지 천황은 일본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그러나 메이지 혁명 이전까지 일본인들은 천황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때까지 천황은 700년 동안 교토의 황거에 갇혀있던 존재였다. 천황은 1868년 막부를 몰아낸 사무라이들에 의해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16살의 천황은 밝게 다스린다는 뜻의 메이지란 이름으로 불렸다. 그것이 곧 메이지 혁명의 시작이었고 일본의 새 시대 메이지의 출발이었다.
何かこう日本に心の支えがないとできないんで、それのこう格好の支えになったのが吉田松陰が説いているような日本は外国とは違うんだと、代々天皇が支配する神の国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イデオロギーがやっぱり浸透したんでしょうね、当時状況の中では。非常に危機感を持ってましたから。 메이지 시대 요코하마는 외국인들이 주로 드나들던 교류의 중심지였다. 개항 후 서양 문물이 도입되자 요코하마 거리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가스등이었다. 가스등 불빛이 내뿜는 문명의 힘이 일본인들을 매료시켰다. 明治の前は要するに光というものはなかったんですね。例えばろうそくとかそういうものでやって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もう街にこう明かりがつくということ自体がもう非常に皆さんに驚かれたというのがまあ経緯ですね。横浜というのはね、要するに今ある鳩場の近辺がですね、結局オランダ村とか外国の村だったんですね。それでそういうために横浜というのはガス灯とかアイスクリームとか石鹸とかいろんな日本で初めてのものが横浜から発信されたんですね。 가스등과 함께 요코하마 거리를 장식한 것은 서양인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였다. 마차가 요코하마의 새로운 운송수단이 되면서 요코하마 거리는 마치 유럽의 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 빠르게 변신해갔다. 변화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다. 메이지 정부는 이른바 문명 개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의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일본은 점차 서양 문명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다. 식생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요코하마에 있는 이 음식점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만들어온 요리가 있다. 쇠고기에 된장을 발라 끓여 먹는 일종의 전골 요리, 미소나베다. 사실 메이지 이전까지 일본인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쇠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이 가게 주인은 쇠고기를 이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다. 日本人には味噌は欠かせませんよね。お肉と食べなくてもお味噌汁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味噌を溶いて、それに似たお味噌、それと同じお味噌で牛肉を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醍醐味があるんでしょ。 요리는 개발됐으나 당시 일본에서 육식은 일종의 금기였기 때문에 숨어서 미소나베를 먹어야 했다. 그런데 메이지 5년 천황이 나서서 육식을 권했다. 明治天皇は日本人の体格が外国人に比べて貧弱であったことを危惧して、そして自らこの牛肉を召し上がってこれからの日本人の体力をつける元としてはとてもいい栄養素をたくさん含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お肉を食べるように日本人にも奨励したということです。そこからだんだん徐々に、一般庶民にも牛肉を食べる習慣が広ま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 후 미소나베는 일본의 새로운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는 문명 개화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다. 그는 시사신보를 만들어 자신의 사상을 알렸다. 그 사상의 핵심은 타라론, 곧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 서양을 닮아야 한다는 것으로 조선을 비롯한 대륙 침략의 근거가 된 이론이었다. But certainly, to the extent, I mean, in the 1880s, the late 1880s, he writes this piece, Datsu Aron, a kind of argument that Japan should remove itself from Asia, which doesn't mean remove itself from Asia. It means Japan should remove itself from thinking of itself as Asian. Rather, Japan has
what in America comes to us as a manifest destiny, to lead Asia. 후쿠자와 유키치는 186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서양 학문을 공부했다. 유학을 마친 후 그는 앞장서서 상투를 자르고 문명 개화의 천병이 되었다. 그는 유럽 유학 시절 수많은 메모를 남겼는데 이 메모들을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서양 각국의 사상을 일본인들에게 전했다. 특히 1867년 발간한 서양 사정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서양식으로 먹고 입는 법을 가르쳤고 서양의 관습과 도덕관까지 소개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福沢諭吉はもうとにかく西洋の技術とか文明というものはこれはやっぱすごいと、これはもう学び取らないと日本はどんどん遅れてしまうし、下手すると向こうの植民地になるということで、もうとにかく西洋の文明を取り入れようと、もう前傾姿勢でもうそういうその福沢諭吉っていう人は西洋の文明をとにかく取り入れようという考え方でした。 그는 서구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 후일 게이오 대학으로 발전한 이 학교에서 후쿠자와는 수많은 제자를 배출해냈다. 그는 문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다. 후쿠자와의 사상을 메이지 일본에 실현시킨 1등 공신은 이와쿠라 사절단이다. 여기엔 메이지 혁명을 주도한 핵심 세력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It was a very big mission, a very big project. There were more than 40 government officials in the mission itself, so that's quite a large-scale operation. But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many of the officials were very senior. The ambassadors and the vice ambassadors were minister level. The ambassador himself, Iwakura Tomomi, he was effectively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Meiji state at the time. The vice ambassadors included important people like Okubo Toshimichi and Kido Takayoshi. And these were really the principal architects of early Meiji state reform. So a very high-powered mission. 정부 관리를 비롯 학생 8살 어린이까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1871년 12월 요코하마를 출발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거친 660일간의 대장정이었다. 당시 이들의 가장 절박한 임무는 서양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特に条約の改正、さっき言った日本はハリスと結んだ日米水耕通商条約に代表されるように関税の自主権がないとかね、外国人に対する裁判権がないとかね、これ独立国としてはちょっとおかしい不平等条約のもとにあったんで、これ変え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これは明治政府だけじゃなくて国民的な大きな課題でした。 맨 처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절단은 워싱턴의 정부 대표단과 만나기 위해 약 200일 동안 미 대륙을 횡단했다. 그러나 국운을 걸었던 조약 개정의 꿈은 끝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조약 개정에 실패한 뒤 사절단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갔다. 사절단은
영국이 어떻게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했는지 알고자 했다. 당시 영국은 온 나라가 거대한 공장이었다. 사절단은 120일 동안 런던과 맨체스터 등지를 여행하면서 정치와 문화, 교육 등 사회적 시스템들이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특히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해군은 영국이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개척해온 원동력이었다. 그것은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 일본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사절단은 영국이 이룩한 모든 것에 감탄했다. Especially transport. 5 years before the mission arrives, the first underground train is put in London. And so they talk about the rattling beneath the floor. And it's not just technology, of course, it's how technology relates to social things, how it relates to education, what kind of human beings you need in order to produce these things. So under the rubric of seeking knowledge throughout the world, they're interested in all aspects of Western society, Western, of course. And they're kind of picking and choosing. They're investigating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institutions, schools, technology, and so on. They're interested in everything. 이와쿠라 사절단은 영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10개국을 돌아보며 방대한 서구 문명을 체험했다. (2년) 뒤 사절단은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서구 열강과 똑같은 힘을 가져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것은 향후 메이지 정부의 지향점이자 동력이 됐다. The biggest single goal was it showed the leaders of the government how the power of Western nations rested on more than just the military power, but also on economic power and on education of the citizens or the subjects. And so I think it had a big impact on the thinking of the Meiji leaders. 이와쿠라 사절단은 그들이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 헌법, 교육, 군사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는 메이지 개혁의 지침서가 됐다. 일본인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체제와 관습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으나 그때 그들은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 Britain, the United States, France, they saw that they each had different strengths and weaknesses. 130 years ago or so, Prussia, Germany was very strong militarily, and so they looked to the Prussian model for their army. French law had a very high reputation. America had a very high reputation for pioneering and expanding uncultivated frontier regions.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대, 곧 부국 강병이 메이지 정부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떠올랐다. 부국 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철도망 건설이었다. 도쿄의 신바시역은 메이지 5년 일본 최초로 개통된 철도역이다. 그러나 메이지 초기만 해도 일본은 철도를 만들 기술이 없었다. 열차도 영국에서 수입한 것을 사용했다. 결국 정부는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고용해 철도를 건설했다. 철도 외에도 각 분야마다 정부가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들이 있었다. The Yatoi were paid at the same level as a cabinet minister, and there were thousands of them.
So it was a tremendous burden on the government. And when they started to have fiscal problems in the early 1880s, the government decided to send them home. But it seems that they were there long enough to teach the first generation of their students, who then kind of carried forward after them. 일본 최초로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철도가 개통된 것은 1872년 12월. 천황까지 행차해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다. 철도는 산업을 일으킬 근간이었다. 기술력을 확보한 일본은 일본 전역에 철도를 놓기 시작했다. 1872년 최초의 노선이 개통된 이후 메이지 시대가 끝날 때까지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총 9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철도를 건설했다. 그 무렵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서양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대거 파견했다. 그들 중엔 영국 산업혁명의 발원지인 맨체스터로 파견된 이도 있었다. 일본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방직공업이 이끌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방직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자본을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 일본에서 파견된 유학생은 맨체스터 방직 공장에서 일하며 선진적인 방직 기술을 배웠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1882년 설립된 오사카 방적회사였다. 이 사업을 추진한 기업가는 시부사와 H였다.渋沢栄一は日本のその近代的な銀行を創立して、その後、約500に関わる企業との関係を持ちます。でそれは、それまで日本になかった当時合本組織という今でいう株式会社の組織を、普及させて日本のその近代的な資本主義社会を築き上げようということで努力して、そういったところから資本主義の父ですかというような言われ方をすると思います。 시부사와는 1867년 파리의 만국 박람회에 참여해 유럽의 여러 기업과 경영자들을 만나 근대적인 경영을 배웠다. 그는 유럽에서 보고 배운 조직적인 기업의 형태를 일본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은행 설립에서부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일본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시부사와는 향후 일본의 식민지 개척을 주도하게 된다.いい意味でも悪い意味でも日本の産業革命のスタートを作った人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ただ帝国主義化の関係でいうと渋沢は朝鮮経営韓国を支配していくためにやっぱり資本の輸出をしなきゃいけない。特に金融と鉄道をですね抑えるべきだっていう考えなんですね。で第一国立銀行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からこれが韓国に支店をどんどん作りましてねソウルとかねプサンとかね韓国に対する資本輸出をやった張本人です。ですからまあ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日本の帝国主義的なエクスパンション膨張の担当者でもあったんですね。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을 일으킨 최대의 수출 상품은 비단의 원료인 생사였다. 당시 일본 전역에서 생사를 만들었는데 특히 일본 중부의 오카야 지방이 그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운영해온 생사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은 메이지 8년이던 1875년 창업해 지금도 그때 방식으로 생사를 만들고 있다. 당시 오카야에서 만들어진 생산은 전국 생산량의 25%에 달했고 일본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했었다. 一番大きな輸出先はアメリカです。で最初はアメリカでは女性のドレスなどに使われたようですけどもその後ストッキングに使われました。でストッキングに使われたということはその生糸の品質が非常にこう
糸が均一でないとストッキングの品質に直接響くもんですから、その辺が非常に製糸の技術としては大変だ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미야사카를 비롯한 수많은 제사 공장들이 생사를 만들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했다. 그렇게 벌어들인 자본은 메이지 20년 한창 산업을 일구고 있던 1880년대 일본 경제의 밑거름이 돼주었다. 누에에서 생사를 뽑아내는 공정은 대단히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 작업의 대부분은 값싼 임금을 받는 여공들의 손에 의존해야만 했고, 일본은 임금이 비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했다. 特に生糸の値段ってのは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するもんですから、横浜の生糸の値段、輸出生糸の値段が高い時にはもうどんどん作って売ればうんと儲かるというので、生糸の工場主は1日に15時間とか16時間とか場合によっては17時間、それくらい長い時間を受講さんに働かせて生糸を作らせたということが記録に残っております。 정부의 저고가 정책과 막대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농촌 여성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메이지 시대, 방직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여공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값싼 임금과 혹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메이지 일본을 일으킨 동력이 됐다. The textile mills, which were the biggest single employer of women, had really horrible working conditions. The dormitories were locked to prevent women from running away, so that was also dangerous when there are fires. And there are some cases of women dying in fires because they couldn't get out of the locked dormitories. 제사 공장이 밀집한 오카야에 스와호라는 호수가 있다. 여공들 중엔 비참한 일상을 견디다 못해 이곳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경우도 많았다. 메이지 시대가 남긴 영광의 그늘엔 그러한 상처도 있었다. 산업혁명이 한창 꽃을 피우던 1880년대. 일본 곳곳에서는 메이지 정부에 저항하는 이른바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았다. しかも盛大演説会を開いて、開くと、その弁士の隣にはですね、必ず巡査が立ち会って、で民権化の演説が政府批判が激しくなるとですね、自由にその巡査たちは弁士に対して演説中止解散という命令を下してですね、演説会を中止に追い込むことができたんです。 감시를 피해 술집에서 연설회를 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연행해 갔다. 민권운동을 주도한 운동가들이 도쿄 황거에서 12km 밖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발행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의 집요한 폭압에 저항하기 위해 기발한 방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我が愛する友である高知新聞は一昨14日午後9時絶命候につき本日午後1時朝式執行塚祭り候間の、葬式を執行するから皆さん、ぜひともご来会くださいというのがですね、これはですね当時の政府の言論弾圧に対する、国民の側のですね、猛烈な抵抗であり、そしてしかも単なる抵抗ではなくって権力のこういうね権力のやり方に対してこれを笑い飛ばすというか
ユーモア精神を持って風刺精神を持ってですね抵抗している当時の土佐の民権派の姿がありありと浮き彫りにされている出来事だと思います。도쿄의 긴자거리. 메이지 시대에 형성된 이 거리는 일본의 풍요와 경제력의 상징이다. 이 거리의 수많은 상점들 중엔 18세기 에도 시대부터 이곳에서 옷감을 판매해온 상점도 있다. 에치고야 포목점은 1755년 창업돼 올해로 250주년이 됐다. 銀座というのはその名前は江戸時代に銀貨を作っていた工場の名前になります。場所自体はこのうちの店の前がちょうど工場だ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始めた頃はこの辺は工場地帯で決して商売にはいい状況ではなかったんです。それがだんだん変わっていって明治になりますとこの辺もだんだん商業地になってまいりまして、もう明治ですともう一等の商業地になりました。 에도 시대 손수건 같은 작은 옷감을 염색하는 일에서 출발한 이 포목점은 메이지 시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 그것은 비단 에치고야 포목점의 경우만은 아니었다. その頃はまだまだ普段の着てるものは和服ばっかりで洋服の方が少ない時代でしたんで、着物を皆さんお召し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ただ今は着物は本当におしゃれ着外出着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普段着の着物が一番多くね売れたものでございますんで、それは数にしてみれば大変な量が売れたようでございます。 메이지 시대 포목점 사업은 전반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성공한 포목점들 중엔 옷감을 팔아서 벌어들인 자본금으로 기업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일본 최초의 백화점 미치코시도 1670년 포목점에서 출발했다. 미치코시 백화점은 일본 최대 재벌인 미쓰이 계열이다. 미쓰이가는 300년 동안의 거래 장부들을 보관해왔다. 에도 시대부터 미쓰이는 정부를 상대로 자금 운용을 해서 자본금을 불려나갔다. 江戸時代にもうすでに三井は金融の事業も一緒にやってたんですね。つまり商業のこういうスーパーマーケットの仕事と、それから金融銀行業ですねをしていて、その銀行業も非常に大きくて、その時の幕府江戸の武士の政府ですね、武士の政府の仕事をもう引き受けたんです。ですからもうある意味では現在の日本銀行のような役割をもうすでにしてたんですね。ですから明治時代になっても日本で最も大きな商業商家でありかつ金融業者でしたから、明治政府としてもぜひこの三井の力ですね、経済力を生かして近代化をしようとしたわけですね。 미쓰이는 메이지 정부와의 유대 관계를 발판으로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면서 급성장했다. 메이지 정부가 지원한 미쓰이 물산은 설립 30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역회사로 성장했다. その当時明治政府、特に井上馨は日本は貿易をしなくちゃならない。それも非常に大規模にしなくちゃならない。 貿易を盛んにしないと日本の経済は近代化できない。でそのために三井物産という会社を三井に作らせました。やっぱり政府と財閥がどうしても結びつくんですね。政府から見るとそういう民間の非常な有力なグループが近代化の政策に賛成して協力してもらいたいんですね。 また財閥の方からしても非常に発展するためには政府に協力せざるを得ないんですね。 메이지 정부는 정치와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얻어갔다. 이러한 정부와의 연계를 발판으로 작은 포목점에서 출발한 미쓰이는
일본 굴지의 재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메이지 시대 미츠코시 백화점이 발행한 광고 전단을 보면 당시 미츠코시 백화점이 얼마나 성업을 했는가를 보여준다. 나가노 현에 있는 가이치 학교. 메이지 6년 설립한 이래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다. 현재 학생들은 새로 지은 건물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교육 제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혁명 직후인 1872년부터였다. 에도 시대까지 일본인들은 신분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서민들은 일종의 서당인 테라쿠야에서 글을 배웠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과업을 근대 교육이라 생각하고 서양과 같은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학제를 수립한 정부는 1890년대까지 전국에 약 5만 개의 초등학교를 세웠다. That's one important transformation. That's going to change how people think. And until people change how they're thinking, the idea is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contribute. If you think about how you transform a society, then on the one hand, getting people into schools where they learn how to do things, and on the other hand, getting them into the army so that they identify with this thing called Japan. 130년 전 메이지 시대에 세워진 가이치 학교. 이 학교가 지어질 때만 해도 이런 서양식 건물을 짓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런데 가이치 학교의 설립 자금을 댄 것은 주민들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로 학교 설립 자금의 70%가 모였다. 大きな大屋根の上に真ん中に八角の塔を建てて、これが文明開化の象徴であるということを建物を通して、伝えられればいいな。そしてこれが教育するってことは、教育を受けるってことはこういうことなんだな、こんなところで勉強できるってことは嬉しいことだなっていうことで、県民に集まってもらうには立派な建物がいいだろう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あって、理想を掲げた建物を建て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 메이지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도 관여했다. 가장 주력한 것이 충효를 강조한 수신교육이었다. 수신교육의 핵심은 교육치거다. 교육치거는 1890년 당시 수상 야마가타가 공포한 것으로 천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골자로 한다. It stressed these obligations of loyalty, starting with the family, building up to the emperor. And willingness to die for the country was one of the core points. 国民のものの考え方を天皇中心的な考え方にするために出されたやつです。これが学校教育を全て縛っていきます。 교육치거 반포 이후 약 50년 동안 일본의 모든 어린이들은 교육치거를 외우고 쓸 수 있어야 했다. 그 무렵 메이지 정부는 서양 제국들의 체제를 모델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여 근대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는 제한되었고 천황의 절대 주권이 확립됐다.例えば日本が憲法を作った場合のモデルはプロシア、ドイツですね。これはヨーロッパの先進国の中でもややこうなんて言いますか民主化の度合いが低い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国づくりをやった国ですね。でその国をモデルにして日本の政治っていうのは形ができてきたわけで、そこにはいろんな問題がはらまれていまして、その結果が例えば戦争という形にもなっていったと私は理解しています。 메이지
메이지 일본이 쌓아올린 강력한 힘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표출됐다.日清戦争の次に清国の次にロシアに勝った。こうなると私はもう逆戻りできる。日本は大陸国家だ。大陸に軍事的なヘゲモニーを握らないと日本が生きれないという社会が私は天皇制社会になってきた。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묘지는 메이지 시대 전사자들을 안장해 놓은 육군 묘지다. (5,300여) 개의 개인 묘비 대부분은 러일 전쟁 전사자들의 묘비다.その時に彼ら外国のことを考える、外国のやっつけられる人たちのことをですね、どこまで考えることはできたんだろうかと。あんまりそれを考えると、つまり、敵の、人物についてのヒューマニズム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ものを考慮しておきますと、なかなか攻撃をしていくことはできないと。そういう意味ではこれは日本軍が外国に対して行った侵略とかね、抑圧とかという行動の一つの記念碑でもある、加害の歴史を語るものでもあるかなと。메이지 시대. 일본은 서양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근대화를 단 50년 만에 이룩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 사회에는 메이지 시대가 전쟁에 이르는 길을 닦은 시대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은 지금도 메이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여전히 그 시대의 영광과 상처, 자신감과 두려움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오늘 일본에 남겨진 메이지 유산이다. There was a huge pride in being able to make use of and absorb and kind of indigenize or take advantage of these foreign ideas and institutions. But the simultaneous fact was, or worry was, that this is mere imitation or that we're losing our own identity. The whole idea of Japanese identity, I think, was invented in many ways during this time. It didn't really exist going way back into the past the way people thought about it at that time. So the idea of Japanese aesthetics or Japanese values was created out of this fear of becoming too Western.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오늘의 일본과 일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 작가인 이즈미 사부로 씨는 메이지 시대를 공부하던 중 특히 이와쿠라 사절단에 매료되어 사절단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그는 미구 회람이라는 모임도 만들어서 2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사절단의 정신을 공유한다. 教育の問題、モラルの問題、環境の問題からもいろいろ問題あるから、そういう問題に対してもう政治の問題も含めてなんとか日本をもっと良くしなきゃいけない。日本はもうこんな日本じゃどうしようもないっていう考え方を持った人がベースにいます。僕自身そうですから。だからそれにはここから学び取ろうと。近代の一番元へ戻ってここからもう一回学び直そうと。 대학 교수, 사업가, 변호사 등 일본 지식인층인 미구 회람의 모임은 오늘의 일본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もちろん国的教科書だろうけれども、学習で行われている教育は趣味の教育。岩倉使節団の中で世界に渡っていた人たちはそこの世界を見て、よし日本を何とかしようという志を持って帰ってきて、もちろんそういう使命感とか志とかっていったものを、時代のせいにするわけではないけれども、我々はそこまで持っていない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君日本人だね、君日本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は何だねって聞くと、これ 100% 答えられないですね。目的意識がない。それは戦争に日本が負けた後、なんかすっかり骨抜きになっちゃったっていうところは私は情けないなと思う。 이들의 토론은 어쩌면 영원히 결론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일본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야말로 메이지가 남겨준 또 다른 유산이기 때문이다.